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64회입니다. 예, 이제 64회가 됐는데요. 그 이마영 기자는 띠가 뭔 띠죠? 개띠입니다. 아, 개띠. 저기 남편은요? 남편 닭띠입니다. 닭띠예요? 네. 몇 살 차이에요, 그러면은?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네. 저는 저기 소띠고 우리 저기 아내 집사람은 호랑이띠인데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한테 맨날 쥐어달고 잘못한 거 맨날 지적받고 뭐 그냥 그 발톱을 해갖고 그냥 실수 있는 거 그냥 막 채가고 그래갖고 소가 아주 환장을 합니다. 소가 살 수가 없어요. 소는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그래갖고 뭐든지 하여튼 내줘갖고 참 불쌍한 동물의 간지를 태어났습니다. 지금. 올해는 병신년이라 그래서 네.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또 네. 뭐 병신년을 병신년이라고 뭐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원숭이인데 사실은 그 이 병자가 불다, 불 뭐 이런 뜻이고요. 남쪽의 의미가 있고 네. 신은 그 납신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신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납신자가 원숭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붉은 원숭이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해마다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해를 상징하는 12간지 동물 전시회를 열죠. 저도 지난해 가봤었는데 올해 전시회 제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면서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왜 저 다르게 틀리게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표현은 사실 틀리고요. 네. 그 원래는 똥구멍이라 그러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라 아, 그럽니다.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이 노래를 아이에게 불러주는데 책도 있더라고요.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막 애도 그걸 바나나는 외워가지고 길어, 네, 결국 하죠.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비행기는 높아. 높아. 높은 백두산까지 가는데 그게 어디 동요에 나와요? 예,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맞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애도 부릅니다. 마리끼 같은 노래인데 사실 지금도 저는 다 외울 수 있어갖고 네. 또 아마 이제 뭐 민속박물관 전시회 제목이 똥구멍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엉덩이라고 했겠죠. 근데 원숭이 똥구멍은 왜 빨간 거예요? 이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원숭이를 얘기할 때 흔히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데 뭐 해마다 이때만 되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천진기 민속박물관장이 이분이 이제 12간지에 뭐 능통을 해갖고 해마다 전문가시죠. 이제 뭐 그래서 뭐 해가 다르면 늘 이 양반 글을 받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도움이 있을 때는 뭐 전화 한번 하면은 네 그러면서 글 보내주고 뭐 이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설화에 나옵니다. 그 왜 똥구멍이 빨간가? 그래서 원래 그 개, 그 네 발 달린 저기 이제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예전에 그 개하고 원숭이가 떡을 갖고 다투다가 원숭이가 그 채가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약을 흘리면서 혼자 먹다가 이 떡을 떨어뜨렸답니다. 그래서 그 개가 그걸 들고서 이제 굴 속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굴 속에 들어간 개한테 사정을 했는데 원숭이가 이제 그 굴에 엉덩이를 맞고서 이제 방귀를 훅 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가 앞발로 그냥 그 원숭이 엉덩이를 확 물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털없이 빨갛고 사실 개 앞발 보면은 또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 똥구멍 털이 그냥 붙어 있다는 거여서 사실은 좀 먹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죠. 네, 뭐 그럴듯한 얘기인데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가 현재 원숭이를 잔나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도 저도 뭐 어릴 때 보면은 원숭이 떼를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잔나비 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하느냐? 임 기자는 뭐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뉘앙스가 좀 그렇죠. 나름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빠르다고 할 때 젠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젠 걸음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납은 또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납신자. 원숭이를 뜻하는 한자 신자를 납신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숭이를 두고 젠나비, 그 빠른 원숭이라고 한 거고. 그 젠나비가 나중에 이제 잔나비가 됐고 이것이 연음이 돼갖고 잔나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송강 정철의 가사에도 나오니까 역사가 깊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분이 1536년에서 1593년까지 사신 분이니까 16세기 중후반 이제 사셨죠. 이거 보면 건주가라서 장진주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나비 노래가 나오는데 한 잔 먹새근요, 뭐 곧 건거 산 놓고 네 한 잔 먹자 같고 뭐 젠나비 파란 불재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원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18세기 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한자어거든요. 원성이에서 원숭이가 된 거여서
어찌 보면 잔나비가 원숭이보다 더 오래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잔나비,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는 이유로 뭐 혐오동물 이렇게 꼽히기도 하잖아요. 예, 뭐 유전학적으로 이제 사람하고 침팬지가 98% 이상 닮았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도 아닌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간사한 흉내를 낸다는 어떤 그런 예. 뭐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재수 없는 물건으로 손가락질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 간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원숭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풍신수길이라고 이제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그 뭐 조선을 침략한 그 사람인데 그 간양록이나 난중 잠록 실록 이런 걸 보면 풍신수길의 생김새가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는데 뭐라냐면 이렇게 되면 나옵니다. 적의 수계 풍신수길은 병신년 그러니까 병신년이 1536년이거든요. 네. 태어났는데 얼굴이 못생기고 키도 작고 형상은 원숭이와 같아서 원왕 그러니까 원숭이 왕이라 이름 붙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신수기를 원숭이 왕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사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풍신수길이 태어난 해, 아까 병신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어난 해는 물론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가 모두 병신이라는 거죠. 12가지로 보면. 그래서 풍신수길은 원숭이의 정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물론이고 몸까지 흡사 원숭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신수길의 생년월일이 12간지로 따지면 다 병신에 속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풍신수길의 외모를 원숭이와 뭐 쥐 형상으로 이제 얕잡아보고 네.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기록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 다녀온 조선통신사 일행이 그 상반된 보고를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헌에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길의 용모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서 원숭이 형상이었다. 눈은 쑥 들어갔으나 동자가 눈동자가 빛나서 사람을 쏘아보는데 방향무인했다. 이런 게 이제 실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풍신수길의 풍모가 어떠냐라고 선조임금이 물어보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정사 황윤길 이분이 네. 서인이고 네. 부사 김성일 이분이 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달랐다 이런 거죠. 이건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사 황윤길이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또 김성일은 쥐와 원숭이상이어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조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나오는데 유성룡이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이 김성일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당신도 다 알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성일이가 조선 조정하고 백성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보고가 나중에 화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 정권이 이 김성일의 동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인의 황윤길의 경고가 무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김성일 보고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뭐 여러 해석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이제 외모로 판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실록으로 보면 전쟁의 네. 한 원인이 됐다라는 사실 그거는 이제 팩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일본 그리고 일본인들을 원숭이로 표현한 예가 좀 있죠. 예, 그 구한말 애국지사죠. 면함 최익현 선생 이분이 이제 일본을 간악한 원숭이로 표현했는데 을사늑약이 1509년인데 1년 전 72살의 노구를 이끌고 이분이 이제 대궐 문 밖에서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종이 일본 화폐를 차관으로 하려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라고 외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신이 뭐라 그러냐면 그 폐하의 일본 이웃 나라는 일본이죠. 여우처럼 아첨하는 모습으로 원숭이처럼 간사해서 동맹을 깨트리고 죄악을 저버려서 조선을 삼키려는 술책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면함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2살 노구가 오래도록 골문 밖에서 엎드리자 고종이 민망하게 여겨서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명을 받들어라라고 했지만 면함 선생은 원숭이의 꾀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필터하는 심정으로 성소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뭐 간신, 대역죄인 이런 사람들도 원숭이로 표현이 됐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안평대군의 측근이었다는데 이현노 잔나비라고 이제 딱지가 붙었고요. 이현노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안평대군의 편에서 그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의 세력을 견제하다가 개정난이 일어나고 차명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종실록을 쓴 그 이 사관이 그 이현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우처럼 아첨하고 원숭이처럼 사특한 음흉한 자다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시의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시의한테도 원숭이처럼 강교한 역적이다라고 했고 그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그 이시의 난을 고변을 하고 진압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유자광 역시
잔나비의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유자광의 말로 사실은 그 이 이시뿐만 아니라 남이마저 모함을 해갖고 죽여갖고 그걸 남이옥이라 그러는데 네.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또 김종직의 조의저문을 또 문제 삼아가지고 모사화를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희대의 간신인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자광은 날래고 힘이 셌고 그 높은 나무를 원숭이처럼 잘 탔다. 큰 기둥나무를 잡고 오르기를 원숭이처럼 했다. 그래서 세조 임금이 그걸 보고 감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자광은 새벽에 길가를 떠돌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뭐 강간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간악함의 상징이었네요. 네.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전설에 기망량이라는 요괴가 있는데 다리는 하나고 사람 얼굴에 원숭이 몸으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미혹시킨다라는 어떤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또 비슷한 말로 뭐라 하냐면 성성이는 말을 하지만 짐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얘기에 있는데 성성이가 뭐냐면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의 한자어인데 이 성성이 소리가 어린애 울음소리처럼 같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알면 술도 마신다. 오랑우탄은 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래봐야 성성이는 성성일 뿐 사람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원숭이가 또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폄훼하는 표현으로 이제 가장 즐겨 쓰는 것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목후이관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목후이관이 무슨 뜻이죠? 목후라는 거는 원숭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은 사람이 썼던 의관이니까 원숭이가 사람의 갓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20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항우라는 그 난세 영웅 있잖아요. 네. 진나라 말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한 나라를 세운 유방과 패권을 다투어 결국 이제 패한 그런 사람인데요. 네, 유명한 분이죠. 그야말로 난세의 영웅. 그렇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목후이관의 장본인이라는 사람인데 항우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죽지세로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었는데 점령을 하고 이제 궁궐을 모두 불살라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항우가 뭐라 하냐면 초나라 사람인데 내가 진나라를 평정한 것만으로도 다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이제 제패했으니까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내가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고향 땅인 초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건 결국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금의야행이라는 고사성어죠. 그렇죠. 출세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준다는 얘기잖아요. 밤에 뭐 아무리 금 옷을 입으면 뭐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금의야행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향 땅에서 이제 출세한 개선 장군처럼 가야 되는데 그 진나라에서는 그 티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려일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항우는 진나라 수도가 그 함양인데 함양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거기서 삼고 천하를 도모해야지 옳은 거죠. 다시 초나라라는 건 사실은 양쯔강 쪽으로 그쪽에 좀 궁벽한 곳에 있다 그래서 오랑캐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해야 되는데 항우는 거기 진나라 수도를 불태우고서 그냥 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당신은 지금 여기를 함양을 중심으로 터전을 잡아야지 천하를 완전히 이제 제패할 수 있다라고 간언을 했는데요. 항우가 끝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한테 간언했던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비웃었다 그러죠. 역시 천하라 사람은 원숭이가 갓을 쓴 격이라 그러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비아냥을 들은 항우가 유세가를 삶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후이관은 겉모습만 사람일 뿐 꼭 원숭이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이제 갓을 썼으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그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도 원숭이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문헌을 보면 지긋지긋하게 등장하는 고사 중에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마라. 그것은 진흙 위에 진흙을 붙이는 격이다라는 시경 구절을 아주 그냥 즐겨 인용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가 소인인데 그러니까 소인들에게 자꾸 나쁜 짓을 더 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인은 원숭이 그리고 나쁜 짓은 나무 오르내리기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내리는 법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건 뭐 특기인데 또 가르쳐주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인들을 꼬드겨갖고 자꾸 나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더러운 진흙 위에 더러운 진흙을 바르는 격이라도 나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쓰인 적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441년 세종 때인데 성균관 유생인데 유의 같은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뭐라냐면 이 우리가 알잖아요. 세종 임금의 친형 효령대군이 네. 불교를 숭상하고 스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효령대군을 보고 뭐 살아있는 부처니, 그러니까 뭐 생불이니 뭐 이니 네. 해갖고 굉장히 숭배를 하고 이 효령대군을 따라갖고 너도 나도 이제 중이 되겠다고 막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세종이 그런 자들을 처벌해도 시원찮은데 도리어 불교를 숭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한테 나무 오르기를 가르치고 더러운 진흙에 더러운 진흙을 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나라에서 선물로 바친 원숭이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예, 많이 나옵니다. 성종 때인데 유구국이라 그래서 오키나와 지금 예. 얘기하는 거 원숭이를 바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시라 그래서 이제 말을 기르고 동물 기르는 그 관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원숭이한테 옷과 집을 만들어 주자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부승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관인데 아니되옵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숭이가 상스럽지 못한 동물이다 이거죠. 그런 동물한테 사람이 옷을 입힐 수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임금한테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좌부승지나 도승지나 우부승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임금들은 동물을 함부로 키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왕조시대에는 군주가 애완동물을 함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한테 정신을 팔려갖고 자칫 백성한테 소홀히 할까봐 예. 부쩍 경계했던 건데 아까 그 이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던 그 이 좌부승지가 손비장인데요. 손비장이 뭐라 그랬냐면 원숭이한테 입힐 옷 한 벌이라 그러면 백성 한 사람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 일리 있는 말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원숭이한테 입힐 옷이 있으면 백성 옷을 하나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종 임금 역시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데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바친 동물인데 추위에 얼어 죽게 해서는 되겠나? 네. 사복시가 청한 거는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냥 원숭이 옷으로 녹비, 그러니까 사슴 가죽 옷을 뭐 입혀달라라고 청한 것이다. 그건 경이 잘못 들은 거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도 중요하지만 이왕 선물로 받은 거니까 원숭이 같은 짐승에게도 살 길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완동물을 백성하고 연결시킨 뭐 신하, 뭐 예. 손비장의 마음씨도 가상하고 원숭이한테도 사실 살 공간이라고 집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어떤 임금의 마음씨 뭐 이것도 나름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외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서 원숭이가 유독 홀대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성종 임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 원숭이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원숭이 선물을 받았다고 반성을 합니다. 다시는 외인이 보낸 원숭이 선물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산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국에서 이제 암 원숭이를 바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을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도 예. 이제 뭐라 하냐면 그 말도 줬거든요. 그럼 말은 받지만 원숭이는 받지 말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왜 원숭이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라에 소용이 없다. 그리고 기이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뭐 말은 예전에도 뭐 바친 경우가 있었고 말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운송 도구기도 하고 그래서 선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선조 임금이 명나라가 그 예물로 전한 원숭이를 쓸모없는 이물질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되돌려줬습니다. 그 처음 보는 서양인들을 보고서도 원숭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서요. 뭐 우리가 아마 서양 가서도 아마 서양인들이 똑같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1801년인데요. 제주도 해안에서 이제 이양선이 떴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5명의 선원을 내려놓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뭔 네. 일인지 몰라도. 이 기록을 내용을 전한 뭐 순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명의 얼굴과 몸이 모두 검어서 형상이 꼭 긴팔 원숭이 같았다. 외가리같이 시끄럽게 지절거리고 글씨는 난잡하게 헝클어진 실 모양 같았다. 네. 글씨는 왼쪽에서부터 횡서로 썼는데 글자 모양이 꼬부러져서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순왕후가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체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네. 그 글씨가 뭐 난잡하고 헝클어진 뭐 실 모양 이런 거는 아마 영어인지 뭐 아니면 아랍인지 잘 모르겠지만 흑인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다면 원숭이가 그렇게 간악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원숭이 보고 사람의 얼굴을 뭐 내세웠던 뭐 예를 들자면 간악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누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간악함, 어리석음 그걸 이제 사람과 닮은 원숭이한테 투영을 시키고 그걸 마음껏 손가락질 뭐 하는 예. 비겁한 동물이 뭐 원숭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 생각해 보면 원숭이가 사람의 속임수에 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삼모사 우리가 뭐 잘 알지만 가해자가 누구예요? 춘추전국 시대 송나라 사람이라는데 저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저공은 원숭이 갖고 장난치고 뭐 이런 뭐 사람이거든요. 그 원숭이한테 마침에 도토리 상술이라 그러는데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내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모두 기뻐하더라 뭐 이런 예. 얘기잖아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숭이에게 반전 매력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단장의 고사라는 거죠. 단장의 고사라면 우리가 아는 그 애 끊는 슬픔 뭐 이런 표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애 끓는하고 애 끊는하고 다르잖아요. 네. 애 끓는 속이 답답해갖고 끓는 듯하다 이런 뜻이고 네. 애 끊는 창자가 끊어진 듯하다 뭐 이런 거죠. 그 애가 창자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단장은 애 끊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의 고사에 그 번숭이의 애 끊는 자식 사랑이 투영돼 있는 거죠. 예, 그 단장의 그 고사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같은 시대인데 동진 시대니까 3세기 때인데 그 동진의 장군인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46년에 촉당을 정벌하려고 이제 양재강 중류의 협곡 삼협인데 거기를 통과할 때 부하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저 육지에서 자기 새끼가 붙잡아 가는 걸 꼴을 보고 어미 원숭이가 강가에서 이제 구슬피 울기 시작했는데 배가 출발하니까 어미 원숭이가 이 벼랑이 이제 삼협을 이제 병풍처럼 이제 벼랑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벼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다는 건데 100열이나 쫓아왔다는 겁니다. 예. 배가 강기슭에 닿으니까 어미 원숭이가 필사적으로 배에 올라갔는데 힘이 빠져갖고 그냥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의 고사다. 이 세설 신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 다른 버전도 있어요? 또 다른 버전 같은 동진 시대인데 설화 모음집인 수신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사람의 뒤를 계속 쫓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나무에 묶어놓으니까 어미 원숭이가 아주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뺨을 치면서 애걸복걸을 했다는 건데 그 애처로운 광경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놓아주지 않고 그냥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굿을 풀면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었는데 그 어미 원숭이 창자를 꺼내보니까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라고 한 게 이제 또 하나 버전의 단장의 고사입니다. 2가지 버전 다 이제 공통은 인간이 참 모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 나쁘다 이러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누가 더 간악한 건 모진 동물이냐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불교에서는 원숭이가 부처님 전생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육도 집병이라는 경전을 보면 500마리 원숭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숭이들이 이제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원숭이 왕이 임금 궁전에 들어가갖고 과일을 먹으라는 명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임금이죠. 노발대발하니까 원숭이 왕이 저 원숭이들은 용서하고 내가 당신의 반찬이 되겠다라고 간청을 하니까 사람의 임금이 이제 원숭이 왕의 보시 정신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럽니다. 네. 그 원숭이 왕이 부처님이고 500마리 원숭이는 부처님의 제자 500비구다라는 거죠.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뒤통수를 맞은 원숭이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예, 원숭이 왕이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냥꾼을 1010만 것 그때 구해주는데 등에 이렇게 네. 그 짊어지고 나오는데 이 사냥꾼이 며칠째 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배고프니까 원숭이 뒤통수를 쳐서 죽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줄인 배를 채웠다는 거죠. 아주 배은망덕의 극치네요. 지금 보면 이제 칠떨 만한 네. 건데 그런데 이제 죽었잖아요. 원숭이 왕이. 그런데 네. 죽었는데도 오히려 사냥꾼을 불쌍히 여겨갖고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없는 저 사냥꾼을 내가 미래세에서나마 부처가 돼서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기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뒤통수를 친 건 사람이지만 오히려 원숭이는 그런 사람을 감싸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숭이가 이제 의리의 표상이거나 부처님의 전생 이렇게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서유기를 보면 삼장국사를 도와서 불교 경전을 뭐 선에 넣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손오공이지 않습니까? 손오공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수호했을 뿐이지만 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원숭이도 있다면서요? 예, 뭐 이중환의 우리가 유명한 택리지, 네. 그러니까 팔도 총론의 충청도 편을 보면 나오는데 요컨대 원숭이 떼가 그 누란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원숭이들이 그렇게 공을 세웠어요? 이게 역사에도 나오는 전투라고 있는데요. 직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97년 9월에 정유자란 때인데 그 조선을 다시 침공한 외병들이 파죽지세로 북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명나라 장수인 양호가 뭐 이끄는 명나라군이 그 직산이 지금 어디냐면 천안 쪽인데 그 이 전쟁터는 이제 직산과 그 평택과 천안 사이인데 거기 근처에 있는 소사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서 매복을 하는데 네. 명나라군이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일본 장수가 이끄는 왜군 이제 백부 앞까지 다가오는 걸 기다렸다가 300마리로 구성된 원숭이 부대를 풀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풀었다는 거예요? 택리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숭이들이 말에 올라서 채찍질을 가해가지고 적진으로 돌진했다. 외적들은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보고는 어리둥절해서 진군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원숭이들은 즉시 말에서 내려 진중으로 돌입했다. 외적들이 원숭이들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몸을 요리조리 잘 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숭이들이 말을 잘려서 적진을 돌진해서 외병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갖고 이제 명나라 철기병대가 적진을 짓밟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 외적들이 그래서 이제 조총 화살을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네. 크게 붕괴가 되고 후퇴했다. 외적의 시체가 직산의 들판을 뒤덮었다. 그래서 택지를 보면 직산 전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재빠른 지모와 절제의 공로는 이여성의 평양성 전투를 능가했다. 이여성도 중국 장군이잖아요. 네. 평양성 전투도 그때 뭐 되게 명나라에서 자랑했던 전투거든요. 그 전투를 능가했다라는 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산대첩의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원숭이 부대였던 거네요. 예, 뭐 사실 뭐 실록 같은 정사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암 박지원도 있잖아요. 그 네. 실학자. 그 보면 이제 거기 보면 그 원숭이 부대의 활약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개개인 뭐 문집 같은 데도 봐도 택리지를 인용해서 이제 네. 그 나와요. 연려실 기술이라는 그 뭐 문헌을 보면은 그 임진왜란 때 원숭이 부대에 활과 화살을 내줘서 말을 타게 하고 앞에서 군대를 이끌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숭이들은 적진에 들어가서 말의 겁비를 풀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숭이가 결코 간사하거나 흉악한 동물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말 인물 중에 이제 조이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 승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시 중에 원숭이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물주가 지은 동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동물은 인면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동물이다. 원숭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서로 속고 속이는데 우리에 갇혀 살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괴하구나. 너처럼 속임수 많은 놈이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사기당하니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뛰는 원숭이 위에 나는 사람이란 뜻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숭이 뒤통수를 치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네. 동물이다. 그래서 원숭이는 사람에게 속아서 우리의 갇힌 신세로 사람 손바닥에도 재롱이나 부리는 신세다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간악함을 가리려고 자기와 닮은 원숭이를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아주 간악한 존재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를 잃고 벌벌 떤다라는 고사가 있는데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혼란한 세상을 만나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신세를 읊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네. 어떻게 보면 딱한 신세가 아닌가 떨어진 원숭이 신세가 바로 사람의 신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그 이 병신년인데 병신년을 뭐 그냥 웃지만 마시고 원숭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원숭이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네. 되살펴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